이슬람 문명과 아리스토텔리즘의 융합으로 새 문화를 열다. 6. 아리스토텔레니즘의 철학적 수용과 이슬람의 신앙적 융합. 78세기 이후 이슬람 세계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장을 경험하며 지식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아랍어로 번역되어 학문적 장으로 들어왔다. 초기 이슬람 학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놀이로 철학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세계 이해를 강화할 도구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의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철학은 체계적 사고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영원성, 신의 비인격성, 필연적 인과 등 일부 주장들은 이슬람 신앙과 충돌하기도 했다. 최초의 이슬람 대학인 알카라윈 대학은 859년 모로코, 페지에서 설립되어 철학과 신앙의 융합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종교 교육뿐 아니라 법학, 천문학, 수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다루었다. 이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와 자연철학, 신학과 법학을 가르쳤다. 아랍어로 번역된 철학적 저작들을 연구하고 주석하며 신앙과 학문적 탐구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런 철학적 논리와 신앙의 요구 사이에서 생긴 긴장 속에서 알파라비, 아비센나 같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이성적 도구로 활용하되 신적 창조와 섭리의 불가침 영역을 인정하였다. 이 변화에서 철학은 신앙의 보조수단이 되었고 신앙은 철학의 과도한 범용화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적 체계가 재구성되었으며 세계가 영원하다는 칼람의 명제적 논의를 통해 철학과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니즘은 단순한 외래 철학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유와 학문적 토양에 적응융합되었다. 철학적 방법과 논리, 자연 이해의 틀은 유지하면서 신앙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보존하였다. 알카라윈 대학과 같이 지식과 사유의 축적을 체계화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후대 서구 중세 신학과 근대 과학과 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문명은 부흥과 쇠퇴를 반복하지만 열린 지적 축적과 융합의 경험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항상 재해석되어야 한다. 7. 아리스토텔레니즘의 이성의 도입과 이슬람 신앙의 긴장. 이슬람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니즘은 단순한 철학의 유입이 아니라 사유 구조 자체의 재편을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세계를 질서에 따른 원인과 목적의 체계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고 이는 이미 질서를 강조하던 이슬람 세계관과 일정 부분 일치점을 이루며 상승작용을 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철학적 불일치라는 긴장감을 동시에 가져왔다. 이슬람 학자인 알킨디, 알파라비, 이븐 시나 아비센나로 이어지는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논리학을 학문의 기초로 삼았고 존재를 필연과 가능, 원인과 결과의 구조 속에서 설명하려 했다. 이런 면에서 신은 최고의 존재이자 최초의 원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는 그로부터 질서 있게 흘러나온 결과로 이해되었다. 다만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가 영원한 우주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시간은 시작되지 않았고 세계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는 신의 창조를 명확히 주장하는 이슬람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신이 창조주라면 세계는 시작을 가져야 하지만 철학적 필연성은 세계의 영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묘하게 다른 것이다. 이 간극은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신앙과 이성의 주도권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분 신화는 이를 필연 존재 개념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세계는 신처럼 필연적 존재는 아니지만 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창조는 인정하되 시간적 시작보다는 존재론적 의존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정교한 철학적 시도를 보였지만 전통 신학의 눈에는 위험한 타협으로 여겨졌다. 이 지점에서 칼람이 전면에 등장한다. 칼람은 철학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계시를 최종 기준으로 삼고 이성을 도구로서만 인정했다. 아리스토텔레니즘은 이슬람 사유를 풍요롭게 했지만 동시에 신앙의 경계를 시험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알가잘리가 등장하며 논쟁이 촉발되었고, 이는 곧 철학과 신앙의 긴장 관계를 새로운 신학적 논증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8. 아리스토텔레니즘과 철학적 긴장의 축적과 시대적 재해석. 이슬람의 철학과 종교적 사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단순한 지식 유입을 넘어 신앙과 사유 구조의 재편을 촉발했다. 철학과 신앙의 초기 충돌 이후 학자들은 논리적 방법과 철학적 도구를 수용하면서도 신적 창조와 계시의 핵심 영역은 보호하는 전략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칼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칼람은 철학적 논증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적 진리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 철학과 논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계시와 창조의 교리를 수호하는 신학적 장치로 기능했다. 알파라비와 아비센나 같은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를 이성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필연적 인과나 세계, 영원성 등의 논점을 신앙적 틀 안에서 재해석하였다. 알가잘리는 칼람을 기반으로 철학적 탐구와 신앙적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다. 그는 철학적 논증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적 창조와 인간의 의지를 중심에 두어 신앙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철학 배척이 아니라 시대적 문맥 속에서 사유와 신앙의 긴장을 재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해석은 후대 서구 중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하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체계화하며 지식과 사유의 축적을 후대 학문과 신학으로 이어갔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칼람의 긴장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문명이 질문을 붙들고 의미를 재생산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문명은 부흥과 쇠퇴를 반복했지만 철학과 신앙의 축적과 재해석은 각 시대에 맞게 현재화되며 지혜와 사유의 흐름을 유지하였다. 결국 철학과 신앙, 이성과 계시의 긴장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근원적 질문에 대한 나름의 논리적 답변과 그 의미를 가지고 이슬람의 가치 체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며, 당대에 만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유 방식으로 자신만들의 가치인 종교와 생활의 일치를 정립함으로써 한 시대적 상황화라는 재해석을 이뤄냈다는 면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9. 칼람 논쟁으로 이슬람의 종교일치의 정체성을 이루다. 이슬람 문명의 발달은 단순히 군사적 확장이나 행정체계의 정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내면에는 신앙을 둘러싼 치열한 지적 긴장과 사유의 경쟁이 존재했다.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칼람 논쟁이다. 칼람은 단순한 교리 수호가 아니라 계시 신앙이 철학적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이성과 신앙이라는 전통적 이해가 변증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이슬람 내부의 지성적 실험이었다. 초기 칼람은 열린 사유의 국면 속에서 형성되었다. 89세기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철학이 유입되자 이슬람은 이를 단순히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화하려 했으며, 대표적으로 무우타질라 학파는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신의 정의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논증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이 시기의 칼람은 철학과 경쟁하면서도 공존했고, 결국 이성은 계시를 보조하는 유력한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지적 개방성은 번역운동과 더불어 과학과 철학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만드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후기 칼람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헬레니즘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신앙의 핵심 교리와 충돌하면서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다. 이에 알가잘리는 철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성이 계시를 심판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칼람을 통해 세계의 창조성과 신의 절대 주권을 재확인하며 형이상학적 철학의 영향력을 제안했다. 이로써 칼람 논쟁은 점차 신앙적 방어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성과 계시의 위계는 분명히 재정립되었다. 이는 이성보다 신앙적 변증에 우위를 두려는 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칼람 논쟁의 초기와 후기의 대비는 이슬람 문명의 역동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초기의 개방성과 후기의 경계 설정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긴장감을 이루었지만, 이슬람 문명을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닌
정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생활 문명으로 형성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10. 알가잘리의 칼람 논쟁에서 이성을 넘어서 신앙을 추구하다. 칼람은 이슬람 신앙 내부에서 태어난 신앙적 논증의 전통이다. 그 목적은 철학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부 사상과 내부 혼란 속에서 정통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이슬람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이처럼 칼람 신학자들은 논증을 사용했지만 이성이 계시를 심판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이성과 계시의 위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그들의 전제로 삼았다. 이 전통의 결정적 인물이 알가잘리다. 그는 철학을 모르는 신학자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인물이었다. 그는 철학을 비판하기 위해 먼저 철학을 철저히 습득했고 그 결과 철학자들의 모순이라는 책을 통해 특정한 형이상학적 주장들을 문제 삼았다. 알가잘리가 겨냥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다. 세계의 영원성, 신의 개별 사물에 대한 인식, 육체적 부활의 부정인데 이 가운데 세계의 영원성 문제는 결정적이었다. 그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을 부정하며 자연 법칙조차 신의 지속적 의지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불이 면화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 순간 태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태운다는 논리였다. 이 주장은 과학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절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유 방식이었기에 자연이 자율적 질서를 가진다면 신은 세계의 관리자일 뿐 창조주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알가잘리는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보았고 철학의 힘을 빌려 철학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논쟁의 결과 이슬람 세계에서 형이상학적 철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수학과 의학, 천문학 등 경험적 학문은 계속 발전했지만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주제인 존재론과 우주론은 신학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가잘리가 제안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후 라틴 세계로 넘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무대의 중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사유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